안녕하세요. 어제 복습 좀 하셨어요? 분량이 너무 많죠.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포기하지 않는 분이 합격하는 거니까요. 머리 좋고 뭐 그런 사람이 합격하는 게 아니니까 아직은 여러분들이 끈기 있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91페이지인가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여기는 법률에서 출제가 이제 조금 더 많이 될 건데 여기서 그래도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니까 우리 교재는 우선 94쪽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94쪽에 정리가 잘 됐죠? 그 표를 중요 표시하시고요. 여기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니까요. 거기 보면은 지금 권리관계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었나요?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민법상의 권리관계를 그대로 준용을 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법적인 것과 사법적인 것은 민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법적인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돼 있죠. 사법적인 것은 거기 보면은 어떻게 나눈다고 그랬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 책에 있죠. 어떻게 나눈다고요? 물권과 뭘로 나눈다고요? 채권으로 나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돼 있습니다. 잘 돼 있죠. 그래서 여기만 표시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책에다가. 공법하고 사법으로 나누어지는데 사법, 민법에 말하는 것을 이렇게 민법이나 민사특별법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권리관계. 그래서 우리 교재는 공법적인 것은 왜 여기서 안 했을까요? 다음 장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는 거고 사법적인 것에 대한 권리관계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꼭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기본 상식이니까. 그래서 물권은 보면은 거기 이렇게 크게 나눈다고 되어 있죠. 뭐 나눈다고 써있어요? 민법상 물권. 크게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이 민법상 물권이 더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간습, 그죠? 간습상 물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점유권하고 본권의 거 따로 떼어져 있죠. 여기서 이제 교재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교재를 보시고요. 즉 물권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렇게 구분에 대한 것은 법률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 관련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그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즉 책에 보세요. 제한 물권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제한한다 이 말이죠. 소유권을 제한한다. 그런데 사용 수익에서 사용 수익 용익 물권이 있고 그 다음에 담보에 관련된 담보 물권이 있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잘 우리 시험에서는 아주 쉽게 출제가 돼서 합격을 시켜주려면 몰라도 이렇게 안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 그렇게 하고, 그 중에 여러분들이 꼭 중요 표시해야 될 게 관습상 물권에 있어서 두 가지. 거기 뭐 있나요? 분묘기지권하고 법정지상권 이 두 가지가 있죠. 출제 가능성이 의외로 이쪽이 더 높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여기를 기준으로 많이 할 겁니다. 그죠? 자, 그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잠깐 이제 다 쓰셨으면 앞 페이지로 다시 넘어옵니다. 앞으로 바로 한 장만 넘기시면 새 책 92쪽에 물권과 채권을 비교해가지고 이 권리관계 분석하고 같이 여기하고 섞여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같이 되니까 물권하고 채권하고 비교된 표가 있죠. 거기에서 물권은 확실하게 알아놔야 돼요. 물권에 대한 거. 그래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물권은 부동산에 대한, 여기서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니까 부동산이라는 물권, 부동산이라는 그 물건에 대한 지배권 뭐 이런 거를 말하겠죠. 그 다음에 채권은 돈 문제에 관련된 거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권은 보면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절대권 거기다가 또 조심하시고요. 중요 표시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 이렇게 92쪽입니다. 그 다음에 공시, 등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물권, 사람에 대한 지배권이 아니고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다. 그래서 대물권. 그 다음에 배타성, 독점적으로 주장을 가능하죠. 물권은 부동산은 내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을 채권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실제 시험에서 이제 나올 건데 물권만 이렇게 정확히 하시면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 페이지. 자, 권리간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요거는 타이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물권하고 채권하고 관련됐다 그러면 뭐 누가 우선이라고요? 거기 타이틀만 보세요. 가. 1-2의 가. 물권하고 채권하고 경합이 붙었어요. 물권이 우선한다. 두 번째 줄 끝에쯤 있어요. 줄 그으세요. 그래서 타이틀만 보면 알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읽어보지 않아도 되니까. 그 다음에 물권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 줄 끝에 있네요. 물권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다. 그러니까 회계학적으로 말하면 선입선출법이죠. 먼저 성립, 손 먼저 쓴 사람이 더 우선한다. 그 다음에 채권 상호간에는 채권자 평등주의라고 그러죠. 민법에서 채권 채무의 평등주의,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에 채권 상호간에는 공평하다, 평등주의다, 똑같이 나눠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쭉 지나갑니다.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면 읽어보시고요. 어디를 보셔야 되냐 하면은 자 7페이지 97페이지 법정지상권인데 이런 거죠. 다 이제 설명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집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집도 갑소유였고 을도 갑소유였어요. 그죠? 그 어느 날 갑자기 갑이 무슨 사업을 하다가 어떻게 일이 잘못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갑이라든가 을이라든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건물이어도 마찬가지고요. 땅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 하나 경매 등으로 인해서 사유가 경매 등으로 인해서 소유자가 만에 하나 을로 바뀌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주로 이제 이 건물을 많이 가지고 하죠. 실제 시험에서는 건물이 땅 주인은 갑이었는데 건물이 바뀐 게 똑같습니다. 건물은 안 바뀌고 땅 주인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물 주인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당초에는 주인이 같았으니까 땅을 그대로 내 건 내가 쓰니까 누가 말을 하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건물 소유자와 땅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땅 소유자가 내 땅 밟지 말고 하늘로 날아다녀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법으로 정해진 지상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고 있었으나 처음에는 이렇게 갑거였어요. 땅 건물이. 경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가 각각 달라진다. 그죠? 그랬을 때 당연히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거기다 동그라미 하세요. 여기는 땅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이게 바로 법정지상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전세 들어가서 산다든가 했을 때 이런 일이 당하면 주인한테 말을 일러줘야 되겠죠. 땅 밟고 다녀도 괜찮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법정지상권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간이 있으면 읽어보시고요. 쭉 지나가서. 자, 가나다라마 바가 다음 페이지. 바는 여기서 유치권은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내용은 잘 보지 마시고요. 유치권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요? 거기 시계 수리를 냈는데 이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20몇 년 전에 대학교 다닐 때도 시계 수리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걸로 하지 말고 요즘에는 카센터를 예를 들면 돼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카센터 이렇게. 유치권은. 카센터를 써놔야 내가 차를 고쳐달라고 카센터에다 맡겼어요. 카센터 주인이 내가 돈 지불 안 하면 카센터 주인은 그 자동차를 담보로 돈 안 준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게 바로 유치권이에요. 돈 줄 때까지 자동차를 내주지 않아도 돼요. 그죠? 그게 바로 유치권, 카센터 주인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만 할 줄 알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자가 이제 분묘기지권인데 아까 여기 분묘기지권 했었죠. 법정지상권은 조금 전에 했었고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이 뭐예요? 이것도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타이틀만 시험에 나오니까 묘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좋은 말로 분묘라고 했는데 묘지가 써져 있다. 묘지가 써져 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산이 보통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 땅이었어요. 여기가 갑소유가지고 갑의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묘를 썼습니다. 옛날에. 꼭 집 갔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묘를 써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갑이 사업을 하다 망해가지고 이게 다 누구 앞으로 갔냐면은 을 소유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이 분묘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을이 마음대로 그냥 파내버릴 수 있느냐. 자기 땅이니까. 못한다는 겁니다. 자동으로 뭐예요? 분묘 기지권이
법적으로 보호가 돼가지고 내가 동의할 때까지는 손을 못 댄다는 겁니다. 내 것이오라고 내가 주장할 수 있다. 갑이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이 바로. 자, 그러면 이런 걸 왜 배웠을까요? 물론 시험에서는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분묘규칙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물권에 대해서 간섭상 물권이 해당되는 것, 해당 안 되는 것, 뭐 이렇게 쉽게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FP를 따가지고 이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현장 확인을 해야 돼요. 경매를 했던가 뭐 했어. 그러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소개를 했을 때 이 땅값이 뭐 예를 들어서 평당 얼마다, 1,000만 원이다. 근데 가보니까 분묘규칙권이 엄청나게 설정됐어요. 공부에 없다고 해봐요. 그럼 현장 확인을 안 했을 때 큰 낭패를 보겠죠.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타이틀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분묘규칙권, 뭐 묘지, 법정지상권, 그러면 땅하고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땅 주인하고 틀린 것,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나머지는 뭐 점유권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한 번만 읽어보시고 시험장 임하면 절대로 안 틀립니다. 알겠죠? 실제는 뭐 안 읽어봐도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읽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권리 분석 방법 4절. 정신없이 넘어가죠. 자, 100페이지. 등기부 등본에 의한 권리 분석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크게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자, 권리관계를 분석을 하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소리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가 좀 쉬운 거. 현장 답사를 해가지고 야, 그 집에 보니까 내가 지금 이번에 경매로 낙찰받으려고 하는 집이 세입자가 몇 명이 있고 또 불법 점유자가 몇 명이 있더라. 대부분이 불법 점유자는 그 좀 주먹 좀 쓰는 사람들이에요. 문신 파랗게 새기고 그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현장으로 해서 현장 답사.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공적인 장부에 없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크게 권리 분석은 서류로 하는 방법, 서류가 공적인 장부잖아요. 등기부등본이라든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라든가 여러 가지, 그죠? 또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현장 답사는 장부로 하지 않고 내 맨발로 뛴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여기서 우리 시험에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이 공적 장부로 하는 것을 시험 문제 출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가 공적 장부 중에서 뭐예요? 우리 책에 있는 게 등기부등본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장부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으로를 보고 한다 이 말입니다. 새 책은 10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권리관계가 기재되는 것을 보는데 첫 번째 줄만,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줄만 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란 뭐다? 거기 첫 번째 줄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두 번째 줄 부동산의 상황과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이 바로 등기다. 이렇게 그 상황을 보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만 줄 끄시고 나머지는 보지 마시고 다음 페이지. 자, 공적인 장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등기부 등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부 등본은 우리가 대충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반드시 여기서 한 문제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표시를 하세요. 체크 표시하시고. 이거는 아마 기본적으로 한번 보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근무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 저보다 더 잘할 겁니다. 저는 솔직히 이론적으로밖에 몰라요. 여기 등기부 등본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무에서 보셨을 거니까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표제부는 어떤 것이 표시가 되느냐. 다음 중 틀린 거. 표시 안 되는 거 골라라. 또 이걸로 해서 어떤 거를 확인할 수 있는가. 이렇게 그 여러분 표 있는 대로 시험에 출제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예. 그래서 표제부는 한마디로 나중에 제가 한번 그 다음 주나 끝날 때쯤 해가지고 그 표제부하고 갑굴구를 한 부씩 복사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직접 보여드릴 테니까 혹시 안 본 사람 있으면, 그래야 또 현장감이 있어요. 이 표제부는 보면은 글자 그대로 뭐예요? 부동산의 현황을 알 수 있어요. 집원이 몇 번이냐, 뭐 부동산 이게 소재지가 어디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도 빼먹지 말고 다 읽어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표제부를 보고 뭘 확인한다. 거기도 중요해요. 부동산의 현황과 등기 내용하고 일치하느냐, 불일치하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별도로 등기가 됐느냐, 안 됐느냐, 변경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갑구가 뭐죠? 갑구. 지난 시간 했었죠. 갑구는 소유권에 관련된 거라고 그랬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해서
상황을 알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갑구는 글자 그대로 소유권, 진정한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 자, 그래서 거기 확인 사항에 보세요. 등기 사항 오른쪽. 소유자의 처분 권원. 여기 책을 읽으시면 이 권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은요, 진실한 소유자냐 아니냐 따질 수 있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권원이라는 말이 그냥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진실하냐 안 하냐, 진실한 소유가 있느냐 여부라 이 말. 그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등기부 등본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공신력이 인정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도 가장 우리나라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공적인 장부로서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실한 소유자냐 아니냐, 뭐 주민등록증 좀 줘보세요. 또 뭐 생김새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눈동자가 이상하니 뭔가 좀 불안한 느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다시 뒷조사를 해본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는 것은 갑구를 보고 1차적으로 확인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갑구 여기도 놓치지 마시고요. 을구.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데 거기는 등기사항을 한번 봐보십시오. 지상권이라든가 지역권. 자, 그러면 지상권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지상권은 뭘 생각하면 되죠? 지상권. 지상권은요, 가장 우리가 지금 이제 동춘 서커스단을 생각하면 돼요. 동춘 서커스단은 내 땅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그 서커스장이 인천인가 부평에 마련했다고 그래요. 동춘 서커스단이 여기 종로에 와서 공연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종로에 빈 땅을 물색을 해가지고 그 빈 땅이 있으면 그 빈 땅 위에다가 뭐 여기 안 써도 될 겁니다. 빈 땅이 이렇게 이제 네모 종로 사거리 종광 옆에 딱 있더라 이겁니다. 요 빈 땅이. 그래서 여기다가 그 철근을 세우고 공연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아주 손님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이번에 획기적인 공연 동춘 서커스단을 하면. 그럼 여기 건물 주인한테, 아니 땅 주인이 갑이라고 합니다. 갑한테 가가지고 이 땅을 한 3개월 정도 내가 서커스를 하려고 하는데 3개월 정도 좀 쓰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주인이 허락하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설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지상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왜냐하면 주인이 함부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당신 여기 철거물 다 뜯어 빨리. 그러면은 갑자기 낭패를 보잖아요. 공연이 잘 되고 있는데 뜯어가면. 그래서 그런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권 그러면 동춘 서커스단 이렇게 땅을 쓸 수 있는 것, 더 아주 쉽게 말하면 지상을 쓸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래서 동춘 서커스단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을구에 표시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험에. 그래서 지상권이 뭐냐 이거는 출제가 잘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지상권은 을구에 기재가 된다. 그 다음에 지역권은 어제 살짝 이야기했는데 뭐죠? 지역권은 이거라고 그랬죠. 지역권 여기다가 이제 해볼까요? 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걸 제가 그려드렸었죠. 여기가 도로인데 여기가 갑소유 땅이고 여기는 을소유 땅이고 갑을 병. 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이쪽도 그런데 바다요. 바다. 그 땅을 이쪽을 도로를 이용하려면 분명히 갑의 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그죠? 그랬을 때 만에 하나 근데 옛날에 이제 우리 시골에 가보면 거의 다 그 지적도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실질적인 도로, 실질적으로 이웃집이 왔다 갔다 하는 도로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물고 싸움 많이 했을 때 물고를 선생님들이 많이 강의를 하죠.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 정이 여기 자기가 출입을 하려면 도저히 이쪽에 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갑의 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거를 뭐라고요? 지역권. 그래서 뭐 승역지, 요역지 있는데 그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외우는 방법은 아는데 그럼 한번 해볼까요? 요 정이라는 입장에서 내 땅이에요. 여기는 내 땅을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요역지라고 그래요. 민법상. 그래서 안 외워지면 내 땅, 나지요? 나요 이렇게 외워버리면 돼요. 여기는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죠. 그래서 이걸 승역지라고 해요. 승역지는 남의 거 그랬죠. 정 안 외워지면 올르성 남의 땅 위에 그냥 승선한 것처럼 왔다 갔다 올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저는 안 외워지면 그렇게 어거지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권도 을구에 표시가 된다. 전세권이라든가 뭐 이런 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저당권, 권리질권, 질권인데 이 말이에요. 질권인데 권리를 질권으로 설정한다. 그럼 질권은 대표적인 게 뭐죠? 질권을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거 알아요. 질권. 질권이 바로
전당포. 전당포 생각하시면 돼. 시계 맡겨놓고 돈 빌린 거죠? 돈 빌리려고 시계 맡긴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용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시계 전당포인데 그거에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구나. 권리를 대상으로 한 것을 권리질권. 권리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전당포, 질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임차권은 다 하실 거고.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확인 사항을 보면은 제한 물권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알 수 있고,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제한 물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은 지금처럼 지상권이 딱 설정되어 있으면 이게 지금 현재 지상권 설정 기간 동안은 내가 마음대로 강제로 내가 그 땅을 사더라도 철거할 수 없구나. 이런 걸 알고 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알고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표제부 갑구 을구 사항은 하나도 빠짐없이 꼭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등기 순위의 확인. 여기는 한 번만 읽어보면 됩니다. 갑구에서 상황이 충돌했어요. 권리가 충돌했다.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랬을 때 누가 우선이라고요? 거기 두 번째 줄 줄구세요. 등기 순위 확인. 갑구 내에서는 이 말은 같을 동자죠. 동구에서의 등기는 뭐예요? 순위번호. 순위번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기가 이제 갑구인데, 갑구 이렇게 등기부등본 떼보면 돼 있고, 이렇게 하나 위에 쓰는 난이 있고, 이렇게 칸이 쳐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위가 써졌어요. 요 순위대로 잘 봐야 된다. 이 말. 등기부등본 이렇게 하면 꼭 1번, 2번, 3번 순위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서가 한 서너 장 넘어가면은요, 아주 복잡한 집은 보면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뭐 2번 삭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뭐 8번, 여기는 7번 이렇게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기재 순서가 아니고 요 순번이라 이 말이에요. 순번. 그죠? 순위 번호에 의한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실은 이게 시험용으로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지만, 이렇게 앞에가 7번이고 8번이 이렇게 뒤바뀌는 경우는 실제로 있지만은 시험용으로는 거의 없겠죠. 그런데 저는 이걸 실제로 봤어요, 제가.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같은 구에서는 순위 번호, 그 다음에 별구라는 말은 갑구 소유권하고 을구 소유권 이해의 권리하고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할겠냐. 그때는 접수번호.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다 중요합니다.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글자 그대로 예를 들어서 1-1, 1-2 뭐 이런다든가 그랬을 때 주등기, 본래의 등기 순위에 의한다. 그 다음에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가등기는 임시로 등기해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험용으로. 왜냐하면 가등기가 뭐냐 이렇게는 우리 시험에는 출제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분한테 부동산을 살려고 해요. 실제로. 그런데 등기는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는 할 수가 없고, 이분이 뭔가 약간 사기성이 있어가지고 다른 데 팔아먹을 것 같아. 그래서 임시로 등기를 먼저 딱 해놓는. 내가 앞으로 이거 살 거니까 다른 사람이 이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나한테 동의를 한번 말 한마디 하고 살아. 내가 이미 지금 살려고 돈을 주고 받았다. 이렇게 임시로 등기해 놓습니다. 이렇게 등기부에 표시를 해놓는다 이 말.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꼭 해놓아야 됩니다. 특히 가처분이나 이런 거. 가처분은 대단히 실무의 세계에서는 중요한데요. 이런 경우입니다. 이분이 나한테 돈을 빌려 쓰고 지금 부동산을 팔아버리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둘이 싸움이 생겼어요. 싸움이 생겨가지고 소송이 벌어졌을 때 내가 이분하고 소송을 하면 한 5년 있다가 대법원 판결이 날 것 같아요. 그럼 5년 전에 이분이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나는 승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랬을 때 처분을 못하게 가처분 등기를 해놓는다. 처분을 못하게. 그래서 여러 가지를 그 권리의 제한 사항을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손을 써놔야지. 나중에 소송 다 해갖고 이겨봐야 돈 한 푼 못 건지면 소송비만 많이 들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는 방법이 바로 1차적으로 공적인 장부에서는 등기부등본이다. 대단히 시험에 잘 나오니까 시험용으로 중요합니다. 실제에서는 실제로 확인해야 되겠죠. 현장 답사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분석에서는 오른쪽 페이지 봐보세요. 나머지는 한 번만 읽어보고 두 번 정도 읽을 필요 없고요. 특히 자, 103페이지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번째 줄. 10번째 줄을 103페이지입니다. 다른 분은 헌책은 좀 틀릴지 모르겠네요. 10번째 줄에 보면은 소유자의 부인 또는 남편이 거기다가 있네.
거기다 줄 거지. 자, 여기는 아직까지는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요. 나올 수도 있고 대단히 중요하니까. 자, 남편 명의로 부동산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내 남편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물건을 내놨는데 남편이 해외 출장 중에 부인이 가서 팔았어요. 나중에 그게 만에 하나 하자가 있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무효입니다. 남편의 것이라도 부인이 팔 수 없어요. 그게 바로 대법원 판례에 나온 내용을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부인 또는 남편이 거래 상대방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의 처분은 그 다음에 줄 한번 그어보세요. 여기서 일상가사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확인을 하거나 위임장을 받거나 대리권이 있음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살 때가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팔 때는, 왜냐하면 나는 팔아먹어버리면 괜찮아요. 응? 그런데 여러분이 샀을 때가 문제겠죠. 상대방이, 자 들어보세요. 상대방이, 파는 사람이, 여러분이 살려고 그래요. 근데 파는 사람이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부인이 나왔어요. 아무 확인 없이 해가지고 나중에 남편이, 나는 판 적이 없다. 그러니 내 부인한테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른다. 나는 판 적이 없으니 그걸 무효로 하겠다. 그러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여러분, 산 사람 입장에서 돈은 돈대로 뜯기죠. 그죠? 소송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되겠고, 1-4 공신의 원칙. 자, 맨날 공신의 원칙을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하게 알아버리세요.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래서 자, 읽어봅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자, 거기서부터 줄 거지.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진실한 권리자가 갑입니다. 갑이라고 써보세요. 등기부상의 권리자를, 등기부상하고 진실한 권리자하고 틀리네 이 말이에요. 다른 경우에 등기부상의 권리를 믿고 거래한 매수인이 뭐 병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보호를 받느냐 마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권리자와 등기부상의 권리자가 같을 건데 대부분이 어떻게 좀 애군이 끼어가지고 재수 없으려니까 사기꾼이 나타나가지고 팔아먹은 거예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할겠냐. 자기가 이게 내 물건이다 하면서. 자, 그랬을 때 네 번째 줄. 등기부상의 권리자만 믿고, 그 사람 맞는가 보다. 등기부에 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갑의 건 맞나 보다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믿고 샀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보호가 되느냐? 된다고 하면 뭐예요? 공신력이 있다. 그 다음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공신력이 없다 그래요. 이해되죠?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정확히 알아버리세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공신력이 있다 없다. 맨날 제가 공신력이 없다고 그랬었죠? 다른 선생님들도 공신력이 없다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인정하지 않아. 공신력이 없다. 즉 실체적인 권리자, 진실한 권리자를 확인하고 했어야지. 그건 당신이 잘못이다. 알았어요? 그래서 제일 밑에서 위로 세 번째 줄. 우리나라의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 거기다가 네모 치세요.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제일 끝에 줄. 부동산 등기에 대한 공신력이 없다에다가 동그라미. 제일 끝에 있죠? 공신력이 없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으니까 등기부만 믿고 무조건 사면 안 됩니다.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요, 저도 부동산을 조금 이제 많이 사고 파고 해봤습니다만은 제 이름으로도 그러고 다른 사람 명으로도 이제 서로 이름을 바꿔가면서도 해봤고 그러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등기부하고 주민등록증하고 등기부 이런 거하고 갖고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주민등록증 보고 복사 하나 해놓고 얼굴하고 인상착의하고 맞나. 그 다음에 주민등록상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런 거 다 보고 등기부상에 다 맞나. 또 실제 그 집 가보니까 여기 주인이 김아무개라고 하는데 일부러 김아무개라고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홍길동 그러면 홍길동이가 이 집 주인이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안 하고요. 세입자한테 가가지고, 또는 그 동네 시골 같은 이장한테 가가지고, 그 집 양현식 거 집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엉뚱하게 미친 소리를 한번 해봐요. 그거 아니에요. 홍길동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실무에서는 직접 그 사람을 반대로,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반대로. 내가 사겠다, 그 아파트 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나 아파트 몇 동 몇 호라고 안 하고 몇 층 건물인데, 몇 층에 있는데, 호수까지 하면 들통나니까. 몇 층 건물인데, 예를 들어서 대치동 음마 아파트 몇 동 4층인데,
지금 내가 살려고 하면서도 거짓말로 팔려고 해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거짓말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상대방이 그거 얼마면 살 수 있어요? 또는 팔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고. 그럼 내가 팔려고 했는데 5억에 팔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6억에 살 수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5억 한 8천 내놔도 되겠구나. 이렇게 반대로 역으로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항상.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등기부상과 실체적 권리자를 파악하기 힘들면 역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가라. 이제 그거는 실무고 시험의 세계에서는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자 2번 현장 답사를 통한 권리 분석 바로 윗줄에다만 줄 한번 그어보세요. 자 여기서 표가 있는데 제일 위에 표가 있죠. 시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공신력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러면 못하면 돈 다 떼었어요. 어떻게 되죠? 부동산도 취득하지 못했어요. 단지 뭐밖에 못한다고요? 사기꾼한테 B가 사기꾼이에요. 실체적 권리가 없는 사람, 등기부상의 권리자예요. B가. 이 사람한테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내 돈 내놔라 이 말이죠. 내 돈 내놔라. 너 나쁜 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현장 답사를 통한 권리 분석은 시험 문제 나와봐야 딱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왜? 공적인 장부에 여기 아까 있었죠. 요 공적인 장부에 등기부등본을 포함해서 공적인 장부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아까 여기 썼던 게 뭐 있었어요? 분묘기지권이라든가 법정지상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104페이지 몇 번째 줄에다 줄 것이냐. 104페이지 현장 답사를 통한 권리 분석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의 끝에다가 줄 것이면 됩니다. 점유, 유치, 임차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은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따라서 이거는 현장 답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나와요. 공적인 장부에 나타나지 않는 것, 그거를 알 수 있다. 그러면 맞는 거고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다. 시험 문제는 그렇게 쉽게 나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쭉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3조 부동산 규제 분석의 내용. 자, 규제 분석은 조금 전에 제가 민법, 사법적인 내용이라고 했었고 대부분이 우리 시험에서는 공법적인 내용의 규제사항 그랬는데 공법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청에서 하는 거, 국가가 하는 것은 전부 공법이에요. 뭐 여기다가 건물 짓지 말아라. 건물 짓더라도 고도 제한이 있으니까 3층 이상 짓지 말아라. 또 여기는 평수가 영정률이 몇 프로니까 어떻게 몇 층 이상 짓지 말아라. 건폐율이 몇 프로니까 바닥 면적을 공지를 얼마 정도 확보해라. 뭐 이런 것들은 수하게 많습니다. 또 건축은 거기는 지진이 일어난 지역이니까 지진 설계를 해서 지진이 내진 설계가 되도록 해라.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공법적은 규제, 규율에 관련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규제 분석의 가장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뭐겠어요? 취득하지. 예를 들어서 농지는 농민이 아니면 취득하지 말아라. 이런 것처럼 거래, 취득을 제한하는 거. 또 여기는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였으니까 이용이나 개발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대부분이 소유 또는 거래, 이거는 하나로 묶어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용이나 개발을 이렇게 제한한 거다. 제한한 거다. 규제와 규율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줄에 있듯이 이제 그것만 첫 번째 줄만 줄 것이면 됩니다. 이렇게 규제가 있는 땅하고 규제가 없는 땅하고 땅값이 어디가 비쌀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규제가 심하지 않는 지역 그 소리입니다. 그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게 공법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본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다만 줄 것이에요. 행위 제한, 행위 하지 말아라. 그게 있느냐 없느냐 유무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정도 이거에 따라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그 정도만 줄 것이고. 자, 그 첫 번째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그 한 페이지 넘겨보면 114쪽에 부동산에 대한 규제의 체계가 있는데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은 보지 마시고요. 국토기본법, 그 다음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 관련 법률, 여기서 큰 체계가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선생님들은 국토법 그런데 저는 국계법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다 암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체계가 이런 정도 있다 하고요. 오른쪽 페이지 별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니까 자, 이거는 어떻게 보느냐? 다음 페이지하고 연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계획 확인서. 자,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는 공적 장부로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공법적 규율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공적 장부예요. 알겠어요? 여기서.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거는 민법적인 규율 상태라든가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걸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고 뭘 알 수 있느냐? 바로 115페이지하고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동그라미 1번. 도시관리계획구역. 즉, 여기가 도시관리로서 무슨 지역에 속하냐? 용도지역은 어떤 지역이고, 용도지구는 어떤 지구고, 용도구역은 어떤 거냐? 이렇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여기는 농지냐 무슨 농림지역이냐 무슨 지역이냐 이렇게. 그 다음에 6번 수도가 어떻게 되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냐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 마지막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냐 아니냐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별표를 하고 여기하고 뒷표지 토지계획 이용 확인서 계획 확인서 요거하고 같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큰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세세하게 그 조그마한 글씨까지는 할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요 부분과 함께 구체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범위를 이제부터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용도 지역부터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를 보시든가 뒤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쓰지 마세요 그런 거는 안 써도 됩니다. 그런 건 안 써도 되는데 지금은 쓰십시오. 지금은 쓰는 게 좋습니다. 용도 지역을 어떻게 구분한다고 되어 있나요? 혹시 공부 좀 하신 분. 용도 지역을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도시지역. 크게 몇 가지로 나누죠? 요거는 여러분 책에 있지만 써놓으세요. 써놓은 게 유리합니다. 공부하기. 왜냐하면 여러분 책은 정리가 조금 난잡하게 돼가지고 혼자 공부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하고 또 뭐죠? 농림지역하고 그 다음에 자연, 환경, 보호지역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누죠.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내용은 도시지역이 뭐냐 이렇게는 안 나와요. 이렇게는 나오죠. 다음 중 용도지역으로 분류할 때 해당되지 않는 거 하나 고르세요.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도시지역은 또 어떻게 나눈가요? 또 4개로 나눠요. 도시지역. 여러분 책에 다 있어요. 근데 보기가 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나누어 드리는 겁니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주거가 이제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죠. 아파트를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사하는 곳, 사업지역. 공장이 있어야 되겠죠. 공장지역. 그 다음에 좀 필터링을 해야 되겠죠. 녹지지역.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도 4가지로 크게 나누는데요. 3가지로 크게 나누네요. 관리지역은 보전관리. 요거는 뭐 안 써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보전관리. 그 다음에 생산관리. 그 다음에 계획관리. 이렇게 크게 나눈다. 자, 시험 문제는 2 이상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은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설명은 시간이 없으면 안 봐도 되고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면 여기서는 마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구가 이제 2번째로 있는데 여러분 책에 용도지구는 여러분 책에 보니까 한 1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 암기할 필요 없고요. 대충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하는 게 경관지구.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제일 끝에 뭐라고 돼 있나요? 리모델링 지구라고 써 있던가요? 리모델링 지구.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는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 100% 맞출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구체적으로. 자, 몇 페이지쯤 있냐면은 새 책으로 123페이지 있어요. 그 줄 긋지 마세요, 여기는. 자, 1번 봐볼까요? 123페이지. 경관지구 그럼 뭐예요? 경관을 보호 형성. 시험에 나오면 다 맞출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지구라는 것은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뭐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지구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구나. 이런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하면 더 이상 읽어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용도구역은 조금 아셔야 됩니다. 용도구역은 크게 옛날에는 이게 세 가지로 나누었었는데 제가 아까 여기서 순간적으로 착각한 게 요거다고 착각했는데 요게 옛날에 용도구역을 세 가지로 나눴었어요. 근데 이거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네 가지로 나눠요. 이제. 그래서 여기도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책에 있기는 있습니다. 줄 그어도 되고요.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제한 구역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 다음에 시가화 조정 구역.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작년에 이렇게 하나가 더 생겼어요. 도시자연 공원지역. 이렇게. 공원구역. 구역자는 다 뺐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크게 큰 흐름만 알면 되지. 예를 들어서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설명이 나오면 다 맞추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동으로.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쓰면서 들으세요. 용도지역으로서 틀린 거 하나 골라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아니면 자연환경보호지역 해놓고 4번 뭐 수산자원 보호지역 이렇게 어거지로 만들면 고를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보니까 눈에 보여서 이게 쉽지 그럴싸하게 고쳐놓으면 이런 거하고 이런 거 몇 개씩 섞어놓으면 비슷하니까 또 헷갈려요. 이게 용도구역인지 용도지역인지 무슨 말인지 알았죠? 네. 그래서 크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9쪽에 넘어오겠습니다. 다시 앞쪽 119 앞에 제일 표가 된 제일 앞에 거기 2번에 119쪽입니다. 새 책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 등에 대한 행위 제한. 자, 지금까지 제가 여기서 쓴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이걸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규제나 규율을 하기 위한 겁니다. 대부분이 이용이나 개발에 관련된 겁니다.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는 공법상의 규제 규율인데 지금부터 하는 것은 이제 전체적인 시험 윤곽이고 자세한 거를 보면은 가번에 쭉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지역 구역의 구분인데 개념은 여러분들이 딱 한 번 정도만 읽어보세요. 개념. 그러면 여기서 지정 목적 중요 표시하시고 중요. 자, 용도지역은 지정 목적이 뭐예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죠. 경제적이나 효율적 이용. 그 다음에 용도지구는 아까 용도지구는 뭐라고 그랬어요? 경관지구, 미관지구 막 이렇게 했어요. 방화지구 막 이렇게 했었죠. 리모델링지구. 뭐 때문에 하겠어요? 그렇죠. 미관이나 경관, 안전, 기능 이렇게 들어가면 맞다 이 말.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지정 목적이다. 그 다음에 용도구역은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요. 깨끗한 공기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시가와 조정구역이 뭐겠어요? 시가지를 좀 좋게 하자 이 말이잖아요.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은 수산자원을 보호하자 이 말이죠. 따라서 지정 목적이 뭐겠어요? 무질서하게. 여러분 책이 좀 틀렸습니다. 여러분 책이 이렇게 됐네요. 물질서한 이렇게 됐네요. 이게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인쇄가 좀 잘못됐네요. 시가지은 무질서한 확산 방지. 무질서한 시가지의 확산 방지 이래야 되겠네. 그죠? 무질서한 시가지의 확산 방지. 그 다음에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토지 이용을 하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좀 관리를 해보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정 목적하고 관련돼서 좀 하시고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안 읽어봐도 됩니다. 자, 그래서 쭉 지나갑니다. 이제 어디까지 지나가느냐? 127페이지 표 5-6
건폐율이라고 써진 거. 건폐율. 자, 건폐율 요거는 용적률하고 더불어서 시험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자주는 안 나오고, 가끔 나오는데 요걸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체크만 해놓고 지금은 암기할 수 없어요. 근데 대충은 알아야 돼요. 거기 표 하나만 보면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보세요.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은 1종, 2종 이거 하지 마시고요. 법률상의 몇 프로 이하의 건폐율이에요? 70%. 그럼 70%라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건폐율은, 자, 표 밑에 봐보세요. 제가 어제 써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표 밑에 보면 건폐율이라는 게 뭐예요? 건폐율이라는 게 분자가 건축 면적이라고 했죠. 건자 따서 건폐율이니까. 건축 면적을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분모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지 면적. 이게 해가지고 이제 유리니까 요게 0점 소수점으로 나오겠죠. 그럼 100을 곱하면 프로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건폐율이에요. 그래서 안 외워주면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건이니까 여기 건축 면적 이렇게. 대지는 뭐 땅 면적은 다 분모니까 거의 다. 자, 그래서 건폐율을 자 이제 합니다. 내 땅이 이만큼 있어요. 땅이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짜리가 있어요. 자, 여기 주거지역이에요. 도시지역으로서 주거지역에다가 여기다가 집을 짓고자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몇 프로 이하 바닥면적이 이해하기 좋게 건축면적이 바닥면적이라고 그럽시다. 건축면적이 정착되는 부분이 몇 제곱미터까지 가능하다고요? 70%. 그 말이죠. 그래서 700제곱미터 이하까지 이렇게 700제곱미터까지 가능하다 이 말. 그 이상은 안 된다 이 말. 이걸 바로 규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나머지 땅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혹시 아시는 분? 이 나머지 땅을 공지라고 합니다. 공지. 그죠? 대지 중에 건물 짓고 나머지 땅 공지. 이건 상식으로 다들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되게 점수를 상식을 주려고 하면 몰라도 공지 이런 말은. 따라서 의미를 알면 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70% 이하고 나머지는 다 못 외우더라도 최소한 도시지역만큼은 알아놓으세요. 상업지역은 90%, 공업지역은 70%, 녹지지역은 20%구나 이렇게.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안 외우는 겁니다. 어떻게 외워요 이걸 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 보겠습니다. 그 밑에 127쪽 제일 하단에서 위로 세 번째 줄 용적률을 어떻게 계산한다고 써졌나요? 어떻게 한다고요? 용적률은 건폐율하고 비스무리한데 뭐가 틀리나? 여기는 대지 면적이고 건축 면적인데 건축물의 연면적. 안 외워지면 이걸 연을 용 이렇게 바꾸라고 그랬죠. 연 이렇게 연상을 하면 되죠. 연면적. 연면적이라는 것은 요 면적을 1층이면 700이고 10층이면 곱하기 10에서 7000. 그러죠? 따라서 연면적이 이제 요런 1000제곱미터의 땅에다가 만에 하나 뒷페이지 이제 봐보세요.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법률에서 500% 이하래요. 500% 이하면은 계산하기 좋게 여기 이제 아까 700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나요? 몇 층까지? 500% 이하니까 쉽게 말해서. 그럼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요 건물이 10층이라고 해봐요. 10층이라고 해보면 바닥 면적이 똑같다고 똑같이 10층까지 올라갔다고 해봐요. 그죠? 그러면 500 곱하기 10층이니까 5000제곱미터죠? 연면적이. 그죠? 요게 10층이라고 가정하면. 그럼 땅 면적이 1000제곱미터. 그래서 곱하기 100 하면 요게 몇 프로 나와요? 500% 나오죠? 계산이 좀 틀릴 수도 있지만 감을 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 이 땅 위에다가 몇 층, 이 바닥 면적을 이렇게 했을 때는 몇 층까지 올릴 수 있구나. 그 이상은 그럼 반대로 뒤집으면 11층은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자면. 없다,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공법상의 규제. 지금 공법상 규제를 우리가 지금 배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주거지역 500% 이하, 상업지역 1500% 이하, 공업지역 400% 이하, 녹지지역 100% 이하. 애우더라도 이 네 가지밖에 애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아예 그냥 보지 마세요. 눈길도 주지 마세요. 그 다음에 앞전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128페이지 제일 하단 세책 기준입니다. 용적률 표에서 제일 밑에 자 당구장 표시 있죠? 당구장 표시 그거 중요합니다. 앞전에도 했습니다. 자 용적률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연면적 계산할 때 자 각층의 바닥면적이 합계고 용적률 산정에서 지하층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또 지상층에 있더라도 필요티 부분 즉 주차용으로 사용된다든가 실질적으로 뭐 주택 같으면 주거용으로 안 쓰는 부분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뭐 있었어요? 주민공동시설 거기 다 있죠. 요거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렇게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토지거래 허가제도. 자 토지거래 허가제도도 여기에서는 아마 시험 문제 한 문제 정도 전체 다 해서 얼마 이제 범위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중요하다고 한 부분만 꼭 보셔야 됩니다. 자 129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했을 때 지정권자 토지거래 허가는 지정을 하려면 이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는 사람은 허가를 맡아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무효입니다. 허가 안 받으면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책 첫 번째 단어에 있네요. 누구? 건교부 장관. 그런데 여기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허가권자는 틀려요. 실제로 허가하는 사람은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되겠죠. 그 지역의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시장, 군수, 구청장. 요게 좀 틀려가지고 헷갈려서 시험에 자주 틀립니다. 지정권자하고 허가권자가 틀려요. 이 말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말이 맞아지겠죠. 국가적인 차원이니까 중앙정부인 건교부 장관에서 그 지역을 허가를 구역으로 묶일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은 건교부 장관이고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허가를 할 거냐 말 거냐는 당의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잘할 거 아니냐 이렇게 다르다 그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줄 것이고 그러면은 지정을 하면 몇 년의 기간을 정해서 1차적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5년. 거기 세 번째 줄에 있잖아요. 세 번째 줄. 지정권자 2-1의 세 번째 줄. 이거는 옛날 책에도 똑같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5년간 지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심의 검토를 해서 해제할 거냐 말 거냐 그때 가서 한다는 거죠. 2- 지정 대상 지역은요. 이거는 조금 애매해요. 이거 시험 문제 내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면 그냥 지나쳐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2- 지정 대상 지역에 나번만 한번 줄을 꺼놓으세요. 나번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2-의 지정 대상 지역에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나 그에 관한 고시 공고로 인하여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하세요. 완화하거나 해제되는 지역도 해당이 된다. 희한하죠. 우리 생각에는 규제를 강화할 때만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그렇고요. 지정 절차는 제가 볼 때 우리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뭐는 알아야 되느냐? 최소한 자 131페이지 허가구역 2-5번 공고 말고 허가구역을 지정을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그 시험에 나오니까 거기도 꼭 암기해야 됩니다. 여기는 날짜가 중요해요. 지정을 공고를 했어요.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이 경과해야 돼요? 5일 후 그랬으니까 5일 경과 그 말이죠. 5일 경과. 그래서 지정한 공고를 한 날로부터 바로 그 다음 날에 하는 게 아니고 또 일정 기간이 5일로 정해졌다는 겁니다. 5일 후. 그 다음 허가 대상의 별표.
책에 있습니다. 이것도 옛날 책 안 바뀐 겁니다. 허가 대상은 무엇이라고요? 거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 시험 문제 나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만 집중으로 보면 됩니다.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그 다음에 줄그세요. 소유권, 지상권을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전 설정,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말이 있네.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나요?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이전 또는 설정 그 다음에 그렇죠. 대가에다가 아주 색깔 형광펜. 자, 이걸로 인해서 증여나 상속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런 것 원인으로 해서 이전이 되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된다. 대가 관계가 있어야 된다. 대가 관계. 그죠?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우지 않는 것이 시험 문제 딱 나왔을 때 판단의 기준이 된 게 뭐예요? 아,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에요. 알았죠? 대가 관계, 돈 거래가 있어야만 또는 다른 부동산에 관련된 경제적 가치의 이전이 있어야만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알겠죠? 그거 아니면 안 받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허가 제외는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3-2 허가 대상 기준 면적. 자, 허가 대상 기준 면적에다도 체크.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자, 주거지역은 몇 제곱미터요? 180제곱미터 이하. 그러면 180제곱미터면 그러니까 150제곱미터라고 그래봐요. 주거지역이. 주거지역의 허가 대상 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거래하고 싶어요. 자, 지금 현재 150제곱미터요. 이거를 하고 싶어요. 허가를 맡아야 돼요? 안 맡아야 돼요? 안 맡아야 된다 이 말이 여기 기준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180제곱미터 초과한 것, 넘는 거에 대한 넓은 거에 대한 것만 허가를 맡아라. 그 말이 허가 대상 기준 면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준 면적 암기해야 됩니다. 주거 180. 근데 시험 문제 보면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고득점자하고 70점, 80점하고 구별할 때 이런 거를 출제하거든요. 아까 용적률하고 건폐율 외워야 되듯이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70%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용적률은 500%입니다. 이렇게. 실은 저도 못 외웁니다. 그러나 시험을 보는 여러분은 암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 이하네요. 이렇게 조그만 소규모 토지는 허가구역 내라 하더라도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그래서 다음 어지도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모 박스 바로 밑에, 음영 부분 바로 밑에 두 번째 줄. 이렇게 거래를 하더라 이거죠. 주거지역에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건데 2006년도 1월 1일 날 설 기념으로 150제곱미터를 거래했어요. 갑과 을 간에. 이거 허가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2006년 8월 2일 현재, 오늘 현재 100또 70제곱미터 이렇게 했어요. 또 똑같은 사람이에요. 연접된 탕이고 필지가 옆에 동일하게 붙어 있고 이랬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 무슨 몇 년 기준이다? 1년 기준. 합산한다. 합산해서 180을 초과하느냐 마느냐.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이 말. 따라서 이거는 180을 초과했기 때문에 허가를 맡아야 된다. 알겠죠? 그게 1년 기준이다. 책에 줄을 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4번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날짜를 암기해야 되는데요. 세 번째 줄. 자, 나 갑과 을이 거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허가해 주세요. 이렇게 세 번째 줄 끄세요. 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해 줘야 돼요? 15일. 암기해야 됩니다. 어찌 할 수 없어요. 이거. 15일이면 엄청나게 빠른 거죠. 15일. 근데 만에 하나 15일이 됐는데도 허가한 건지 많은 건지 연락이 없어요. 관공서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5일 다음 날 뭐 한다? 허가 받은 걸로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5번의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기준 위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끝에부터 줄 거세요. 거기 있죠? 당해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봐버린다. 허가가 있는 것으로 봐. 그 다음에 허가 기준은요, 어떻게 암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더라도 이런 거는 뭐 내지도 않겠지만, 이런 것들은 X 표현해놓고 보지 마세요. 아까도 그 용도지역, 용도지구 여기 제가 나누어 드린 거, 여기 크게 나누어 드린 거 외에는 시간 없으면 읽지 마세요, 거기도. 뭐 경관지구, 미관지구부터 시작해가지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런 거, 뭐다 이런 거 읽을 필요 없어요. 타이틀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몇 월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된다고요? 1월 이내. 1월 이내. 그러면 신청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고, 그날로부터 몇 월 이내? 1월 이내에 해야 된다. 즉 무슨 말이에요? 허가 신청 이날로부터 여기까지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를 해야 되고, 통지 안 하면 15일이 되는 날 다음 날 된 걸로 보고, 통지 받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불허가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죠? 이렇게 허가 여부를 통지 받아가지고 허가 불허가 이렇게 통지서를 받았어요. 이제 수령했어요. 수령일로부터 이의가 있으면 며칠 이내에 이의 신청해야 된다고요? 한 달, 1월 이내. 만에 하나 이의 신청이나 또는 불허가를 받았을 때, 불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요, 불허가를 받을 경우에 내 땅 사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 매수 청구도 며칠 이내에 할 수 있냐면 1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내 땅 사가세요. 나 거기 그렇게 공법적 규제가 많은 땅은 나는 거기에 땅을 소유할 의사가 없습니다. 좀 사가세요. 이렇게. 사가면 누가 사가겠어요? 공공기관, 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뭐 정부 투자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누가? 토지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그죠? 그래서 저 부분도 같이 이의 신청하고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8번에 있습니다. 8번. 불허가 처분을 받은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있네요. 통지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두 번째 줄에 줄 그으시고 1월 이내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나 내 땅 사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뭐 시험에 나올 만한 거 거의 끝냈고요. 그 다음에 농지는요, 제4절 농지 및 산지에 대한 제한은 140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는 160페이지는 문제니까 이 정도는 한번 해야 되겠고, 157페이지까지는 시간 없으면 읽어보지 마세요. 나와도 한 문제도 아니고 반 문제 나올까 말까 하고요. 그러니까 140페이지부터 말했습니다. 140에서 157페이지까지는 체크해놨다가 읽어보지도 마세요. 즉 눈길을 주면 정만 들어. 정 들면 어떻게 그냥 지나가니 그렇고 안 지나가니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어정쩡하게 좀 끝났는데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벌써 1시간이 지났네.